수많은 책을 읽고 유익한 컨텐츠를 막 찾아 듣고 매일 새로운 인사이트를 수집하는데 막상 삶은 어제랑 똑같이 흘러가는 경험. 네, 누구나 한 번쯤 있죠. 그렇죠. 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며 깊이 있는 깨달음을 찾는 당신이라면 아마 이 답답함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엄청난 진리는 누군가의 운명을 막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죠. 근데 왜 내 삶에서는 그저 흔한 배경음악처럼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심층 탐구의 주제가 바로 이 뼈아픈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은 2026년에 출간된 전자책 시리즈죠. AI 시대 영성 중 6권, 무엇이 끌어당기는가의 핵심 발췌본을 다룰 텐데요. 이 책의 저자가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소비하는 정보나 지식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그 씨앗이 떨어지는 땅, 즉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하죠. 마음의 밭이 문제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이 책을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의 절정인 제7장과 에필로그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인간의 마음과 진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방식을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보통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 씨앗이 뿌려지는 4가지 땅에 대한 유명한 비유를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거죠? 네, 맞아요. 이 고대의 비유가 현대인들의 정보 처리 방식이나 심리적 방어 기제랑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 이게 바로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출발점입니다. 와, 고대의 비유가 현대 심리학이랑 연결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 비유를 빌려와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진리와 지식을 챙겨내는지 분석하는데요. 특히 실패한 3가지 땅 중에서도 가시떨기를 분석한 대목은 우리의 일상을 아주 날카롭게 찌릅니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진짜 뼈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시원하게 반론 하나, 약간 푸시백을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반론인가요? 책에서는 염려와 유혹을 같은 가시로 묶어서 설명하잖아요. 가난에서 생기는, 없어서 하는 걱정이랑 부유에서 생기는 끌림, 즉 재물에 대한 유혹이 마음의 같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달 월세나 대출 이자를 걱정하는 생존의 문제랑 막 주식으로 대박을 쳐서 명품차 사고 싶어하는 탐욕이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습니까? 너무 가혹한 진단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생존을 위한 고뇌와 탐욕은 완전히 다른 도덕적 무게를 가집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여기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도덕적 잣대가 아닙니다. 우리 뇌와 마음이 작동하는 대역폭, 그 인지적 용량의 문제라는 거죠. 대역폭이요? 컴퓨터 램 용량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인지심리학이나 뇌과학계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결핍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든 더 큰 보상을 향한 도파민 중독이든 이 2가지는 우리 마음의 인지적 자원을 100% 소진하게 만듭니다. 와, 스트레스든 도파민이든 뇌를 풀가동시킨다. 네. 그러니까 걱정에 사로잡히든 욕망에 사로잡히든 내면의 새로운 깨달음이나 성찰이 뿌리내릴 물리적인 빈 공간이 사라진다는 점. 이 점에서는 완벽한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자라날 틈을 막아버리는 질식 효과군요. 그렇죠.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적 대역폭의 고갈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확 와닿네요. 걱정이든 탐욕이든 결국 내 마음의 하드디스크를 가득 채워버려서 새로운 운영체제를 아예 깔 수 없게 만든다는 거군요. 네, 그 꽉 찬 마음 속에 가시덤불들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이 거짓된 끌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까? 책에서는 아주 교묘한 가면을 쓰고 우리를 끌어당긴다고 분석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거짓된 끌림들이 결코 이마에 나는 악한 욕망이다 이렇게 써붙이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놓고 나쁜 짓을 하라고 유혹하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심지어 거룩하고 훌륭한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게 제4장에서 다루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줄로 착각하는 심리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요? 영적인 걸요? 네, 누군가가 선한 의도로 헌신을 다하면서 속으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나 능력을 기대하는 태도를 지적하죠.
선물의 값을 매기는 순간 그것을 주신 분은 거래 상대가 되어버립니다. 와, 그거 들으니까 저는 요즘 사람들의 구독 서비스 마인드가 딱 떠오르네요. 구독 서비스요? 어떤 의미죠? 영적인 성장이나 삶의 깨달음마저도 넷플릭스 결제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시간과 돈을 썼으니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평안이나 지위를 내놓아라. 이런 식의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지는 거죠. 기가 막힌 비유네요. 저자도 그 태도가 치명적이라고 분석합니다. 은혜나 진리가 거래처가 되는 순간 계산이 조금만 틀어져도 분노하게 되거든요. 진짜 무섭네요. 그럼 또 다른 가면은 어떤 게 있나요? 제5장에 나오는 회중이 다 거룩하거늘 이라는 대목인데요. 정의의 언어를 빌려 쓰는 욕망입니다. 정의의 언어요? 자기가 돋보이고 싶은 욕망을 직접 드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다, 공동체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를 높이려는 반란을 포장하죠. 와, 이거 완전 소셜미디어의 민낯을 그대로 스캔한 것 같아요. 그렇죠. X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흔히 보이지 않나요? 네, 막 누군가가 마녀 사냥하거나 조리돌림 할 때 사람들은 항상 공동체를 위한 도덕적 분노라고 포장하잖아요. 맞습니다. 도덕적 분노라는 방패를 쓰는 거죠. 근데 그 내면을 솔직하게 뜯어보면 비판의 대상보다 내가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우월감, 거기서 나오는 도파민을 즐기는 거거든요. 저자도 정확히 그 부분을 경고합니다. 옳은 말에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해서 동기까지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와, 동기를 살펴라. 네. 그 정의로운 외침의 끝에 공동체의 회복이 남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만 남느냐. 만약 후자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자기애라는 가시덤불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숨이 막히는 진단이네요. 그리고 그 가시덤불이 만들어내는 제일 끔찍한 결과가 6장에 나오잖아요. 네, 귀가 가려워서라는 대목이죠. 확증 편향이요. 바른 교훈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말만 해줄 스승을 끝없이 찾아다니는 거요. 현대 알고리즘이 이 현상을 완벽하게 가속화하고 있죠. 과거에는 정보가 부족했다면 지금은 내 입맛에 맞는 스승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내 불안을 정당화해줄 컨텐츠가 쏟아지니까요. 맞아요. 정보를 고르는 기준이 이것이 진실인가에서 이것이 듣기 좋은가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아, 진실이냐, 듣기 좋으냐. 만약 당신의 마음에 거슬리는 말이 하나도 없고 온통 위로하고 지지하는 말만 맴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마음의 밭이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사이렌 소리라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봐도 우리 뇌는 인지적 마찰을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나와 다른 의견을 소화하려면 에너지가 드니까 그냥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달콤한 말만 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편한 길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진실을 만날 때마다 관심 없음 누르고 차단하겠죠. 처음엔 부드러운 흙이었을지 몰라도 알고리즘이 정해준 길로만 계속 걷다 보면 결국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 그 길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와, 아주 훌륭한 연결입니다. 진리가 아무리 뿌려져도 스며들지 못하고 표면에서 튕겨나다는 길가의 상태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군요. 자, 이쯤 되니 솔직히 방송 들으시는 당신도 약간 어질어질하실 것 같습니다. 팩트 폭행을 좀 당했죠. 네, 내 정신 상태는 이미 알고리즘에 밟힌 콘크리트구나. 내 마음은 가시덤불 전골이구나 하면서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저는 심각한 의문이 하나 듭니다. 네, 말씀하시죠. 책의 진단이 예리한 건 알겠는데 만약 내 마음이 이미 굳어버렸거나 가시밭이라면 우린 그냥 이대로 망하는 건가요? 태어난 토양의 종류가 우리의 운명인가? 이 질문이시죠. 네, 이게 안 바뀌는 거면 이 책은 그냥 우울한 사형 선고문 아닌가요? 많은 독자들이 악구부해서 똑같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책의 진정한 가치가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제7장 좋은 땅에 뿌려진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오, 여기서 운명론을 뒤집나요? 그렇습니다. 저자는 앞선 진단들이 우리를 운명론에 가두기 위한 게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이 반전을 이끄는 핵심 문장이 바로 호세아 10장 12절이에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그러니까 갈아 엎어라. 네, 이 한 문장이 전체 텍스트를 운명론에서 건져냅니다. 와, 이 문장이 들어오니까 책의 공기가 확 바뀌네요. 사실 우리는 막 나 자신을 어떤 틀 안에 가두고 안심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MBTI나 성격 테스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나는 원래 상처받은 인피피라서 그래. 나는 열정은 불타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돌밭 같은 성격이야. 이렇게 라벨을 딱 붙여버립니다. 왜 그렇게 규정해버릴까요? 그래야 더 이상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일종의 심리적 면죄부인 셈이죠. 정확합니다. 책은 그 심리적 면죄부에 정면으로 일침을 가합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는 사람을 네 부류로 쪼개서 이름표 붙이려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MBTI가 아니다. 네, 당신은 가시떨기 유형이니 싹수가 없다. 이런 판정용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땅은 고정된 정체성이나 신분이 아니라 언제든 변화 가능한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땅은 신분이 아니라 상태다. 이거 엄청난 해방감이 드는데요. 그렇죠. 끊임없이 자기를 어떤 틀에 가두려는 현대인들에게 이보다 큰 위로가 없죠. 다져진 콘크리트 같은 길도 귀찮아도 쟁기로 벅벅 긁어내면 부드러운 흙이 될 수 있고, 돌밭은 돌을 하나씩 주워내면 되고. 가시는 장갑 끼고 뿌리째 뽑으면 됩니다. 맞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절대 안 바뀔 것 같던 고집이나 나쁜 습관이 어떤 충격을 받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놀랍게 유연해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밭이 갈아엎어지는 기경의 순간인 거죠. 비유 속의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요? 농부가 돌밭을 보면 포기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 밭은 돌이 많네, 망했다 이러고 판정 내리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쟁기를 들고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냥 갈아엎는구나. 처음부터 완벽한 무결점의 금수저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이란 건 끊임없이 돌을 골라내고 기경하는 수고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와, 스스로를 실패한 땅으로 규정하고 포기하려는 그 운명론에서 빠져나와라. 정말 통쾌한 반전이네요. 네, 저자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 심층 탐구의 종착지인 에필로그로 가보겠습니다. 마음을 방해하는 가시의 정체도 알았고 땅은 바뀔 수 있다는 해방감도 얻었어요. 그럼 우리는 당장 오늘 뭘 해야 합니까? 여기서 에필로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강력한 비유를 하나 주는데요. 이 책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자기 진단서가 아니다. 진단서가 아니다. 네, 묵은 땅을 갈아엎을 삽 한 자루를 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진단서가 아니라 삽 한 자루. 전 이 대목에서 솔직히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알고 있다는 느낌 자체를 성장이라고 착각하거든요. 맞아요. 지적 유희에 빠지기 쉽죠. 이런 깊이 있는 팟캐스트나 책을 보고 나면 마치 내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서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쾌감에 빠져요. 내 마음이 길가였구나. 엄청난 통찰이야. 이러면서요? 네, 멋지게 진단서나 발급하고 나서는 책 딱 덮고 어제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손발은 안 움직이는 거죠. 저자가 정확히 그 함정을 경고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폐암 진단서를 아무리 화려하게 끊어봐야 병이 낫지 않잖아요. 그걸 바꾸려면 결국 손에 흙을 묻혀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책은 당장 완벽한 밭을 만들라고 윽박지르지 않아요. 대신 따뜻하게 권면하죠. 오늘 하루 딱 한 섬만 뜨면 된다. 오늘 한 삽만 뜨면 된다. 와, 진짜 위로가 되네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 뜰 수 있는 그 한 삽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내 에너지를 다 갉아먹던 그 걱정, 혹은 남들이랑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 앱을 오늘 하루만 딱 삭제해보는 것. 그게 가지 하나 뽑는 한 삽 아닐까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또는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아주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싶어질 때 그걸 꾹 참고 내 똑똑함을 증명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조용히 돕기만 하는 거요? 네, 그것도 거룩한 채아는 가시를 뽑아내는 아주 훌륭한 삽질입니다. 뇌가 거부하는 인지적 마찰을 일부러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알고리즘이 절대 추천 안 할 내 가치관이랑 정반대인 불편한 기사를 끝까지 정독해보는 거예요. 입에 쓴 약을 삼키는 거군요. 네, 그 작은 행동이 콘크리트 같은 길가를 부수는 첫 번째 쟁기질이 될 겁니다. 결국 행동이 없으면 깨달음은 새들한테 뺏기거나 말라버리니까요. 맞습니다. 삽을 든다는 건 결국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겠다고 결단하는 매일의 행동이죠. 자, 오늘 심층 탐구 이제 슬슬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끌어당기는가의 구조를 따라 정보 과잉 시대에 진리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봤습니다. 가시들의 정체부터 길 가다 형성되는 과정까지 짚어봤죠. 네, 하지만 결론은 절망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한번 굳어지면 끝나는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땅은 고정된 신분이 아니니까요. 묵은 땅을 갈아엎을 삽은 이미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진단서에 만족하지 말고 기꺼이 삽을 드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이 묵직한 탐구에 동참해 주신 늘 깨달음을 찾는 당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그저 귀를 즐겁게 하는 배경음악으로 휘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밭을 일구는 진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방송을 마치기 전에 오늘 밤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책 에필로그 끝에 다음 권 주제가 살짝 나오잖아요. 네, 이름은 아는데 속하지는 않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죠. 당신은 지금 진리나 지식을 그저 이름만 아는 구경꾼으로 남아 계신가요? 아니면 손에 흙을 묻혀가며 그 땅을 일구고 마침내 그 진리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기 진단서는 이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손에 들린 그 삽을 쥐고 어느 땅으로 나아갈 것인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